안녕하세요. 이제 비문신공 아니 논술신공입니다. 네, 여러분과 오늘 이제 같이 만날 주제는 이것이 첨삭이다. 여러분들 이제 논술 준비하는데 지금 힘드시죠? 논술은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여러분 합격할 수 있는지. 논술이 단지 그냥 여러분 인강이나 강의만 듣고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은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첨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양력들이 있습니다. 전에 신문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요. 지금 이제 강남대성학원이랑 대치동 신우성학원 그리고 티치미 이 등에서 논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영역 비문학도 가르치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첨삭을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100번의 주제 강의가 그렇죠. 제대로 된 한 번의 첨삭보다 못하다. 여러분 강의를 100번 듣는 것보다 정말 제대로 이게 정말 그런 첨삭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떻게 여러분 논술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논술이란 건 아시겠지만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객관식 오진서 답을 있는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건 실기거든요. 피아노나 미술 같은 실기예요. 여러분이 그 경지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직접 그림을 그려보시고 직접 피아노를 쳐보셔야 되듯이 직접 글을 써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그림 그리고 혼자 피아노 쳐보면 여러분이 실력이 발전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마치 운동 경기에서 코치나 감독처럼 옆에서 끊임없이 글을 보고서 야, 넌 이 무엇이 잘못됐어.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첨삭을 전문으로 해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논술은 강사보다 어떻게 멘토 시키면 첨삭의 역량이 지금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첨삭을 받아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도발적인 주제로 이렇게 제목으로 이제 간 이유는 정말 이런 첨삭이 바로 제대로 된 첨삭이고 여러분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신문기자 출신들이 이제 사실 독해도 독해지만 이제 글을 쓰고 볼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10년 동안 저도 기자 생활을 했는데 이제 나름대로 혹독한 훈련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렇죠 이 단계에 올라가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단계가 필요한데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이제 기사가 아니라 그렇죠 논술 시험에 답안지를 쓰는 거니까 그럼 어떤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첨삭을 받아야 하는지 제가 모두 10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보시죠. 첨삭에는 반드시 정해진 순서 원칙이 있다. 그냥 무작정 두루뭉술하게 그리고 대충 그렇죠? 이해하는 첨삭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문제에 해당하는 그렇죠? 누구에게 그 문제를 푼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순서로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분명히 그렇죠? 여러분이 첨삭할 때마다 이 사람은 일관성이 없다.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정해진 이런 걸 느끼면은 그분은 제대로 된 첨삭 강사가 아닙니다. 참 논술은 참 첨삭과 논술을 같이 강의를 같이 하실 분들에게 수업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첨삭 따로 강의 따로 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보시죠. 두 번째, 논제 요구사항을 지켰는지 정확히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저 같은 경우 여러분 첨삭을 할 때 딱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들 해줘야 되는 건 넌 논제 요구사항을 지켰어. 넌 논제 요구사항이 이건데 넌 이걸 제대로 지켰는데 이거는 빠뜨렸어.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해줘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제에서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게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세 번째는 대학이 실제 행하는 채점 기준에 맞춰 평가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평가를 해줘야 돼요. 첨삭은. 맞춤법 띄어쓰기 잡아주는 게 첨삭 강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대학이 현재 해는 채점 기준을 그렇죠. 여러분들이 입수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대학이 발표한 자료도 있지만 다른데로 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렇죠. 채점 매트릭스나 채점 가이드를 좀 입수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대학이 실제 이렇게 채점을 했구나. 그걸 제가 입수를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실제 행하는 채점 기준에 맞춰서 너는 뭐가 부족하고 어떻더니 평가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그렇죠. 저같이 기자 출신 정보력 있는 그런 이제 논술 강사들만이 가능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학이 실제 행하는 채점 기준은 학교마다 다르고 연도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 쌍팔년도 2005년, 2006년 긴 글 논술 볼 때 그때 기준으로 그때의 패러다임으로 지금 여러분의 글을 봐주는 논술 강사, 첨삭 강사도 많습니다. 네 번째, 왜 그런 평가를 받는지 그 이유부터 먼저 이야기해 줘야 한다. 너는 예를 들어 성균관대는 총 A, B, C, D, E의 5단계 평가를 하는데 넌 성균관대의 채점 기준을 봤을 때 네 글은 B야. 왜 B인지 얘기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유를 해줘야 돼요. 왜 내가 B를 받고 다른 애들은 C를 받고 다른 애들은 A를 받는지 그 차이점을 정확히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단락별로 이제는 글 전체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냐 문장을 보고 그 다음에 단락을 보고 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글 전체를 보고 그러니까 전체를 봐줄 수 있게 사실 중요한 건 글 전체잖아요.
그 다음에 단락을 보고, 그 다음에 문장을 보고, 그 다음에 어휘를 보는 겁니다. 거시적처럼 미시적으로 내려가는 게 제대로 된 첨삭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글 전체를 봤으니까 단락별로 봐야죠. 단락별로 학생이 무엇을 썼는지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결과물을 말해줄 수 있어요. 학생들이 아시겠지만 논술을 못 쓰고 논술을 준비 안 한 학생일수록 그쵸? 내가 쓰려고 하는 것과 실제 나온 결과물이 달라요. 그 괴리를 알려줘야 돼요. 본인이 느끼게 해줘야 돼요. 너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글에서 읽을 수 있는 그쵸? 채점자 객관적으로 그래서 너를 애정을 갖고 봐주는 너를 알고 있는 사람이 봐준 선생님 같은 사람이 아닌 일반인 채점자가 봤을 때는 너 글은 이런 꼴밖에 안 된다. 너는 이런 글을 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단락에 담긴 내용에 무엇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이 감점 요인인지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단락별로 글 전체를 보고 나서는 단락별로 볼 텐데 단락별로 뭘 봐야 되느냐, 그렇죠? 무엇이 감점이고 무엇이 그렇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지를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단락과 달리 구성의 문제를 완성도. 단락을 대학들은 그렇죠? 논리 전개 구성력도 꽤 많이 봅니다. 특히 긴 글을 쓰는 학교들, 연대, 서강대, 한양대 이런 데들은 구성력을 많이 보는데요. 그것이 뭐냐? 구성력이라는 건 단락과 단락을 연결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도가 있는지, 그리고 대안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만 있다고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고치는 게 더 좋은 글이 되겠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죠. 글을 볼 수 있는, 이건 사실 논술 강사들 긴 글을 써보지 않은 강사들이라면 제대로 못해요. 짧은 글을 해줄 수 있겠으면 1000자, 1400자, 이렇게 1500자 되는 긴 글은 이런 눈을 갖춘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8번째,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단락과 문장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단락과 문장론이 되었는데 주제문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고요. 주제문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뒷받침 문장은 이것이고 이 주장에 관련된 사례 혹은 비유나 인용일 수도 있어요. 이런 관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게 바로 논증입니다. 논증이란 건 주장과 뒷받침 문장,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적절히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논증을 제대로 봐줘야 한다. 이게 첨삭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논증이 빠진 첨삭은 안 꼽는 찐빵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이제부터 문장을 봐주셔야겠죠. 이걸 보셔야 돼요. 지나치게 긴 문장 줄여주셔야 되고요. 철저하게 채점자 입맛에 맞는 글을 써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첨삭을 해준 선생님이 읽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죠? 채점자는 더 모를 겁니다. 이거 호응이 안 맞는 문장, 비문은 지적을 해주고 바람직한 문장을 고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국문과나 국어교과과 나온 국어 선생님들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것이 또 이걸 해주셔야 돼요. 표절 시비 아시겠지만 제시문을 논술이나 논술 시험은 제시문을 베끼는 시험이에요. 근데 제시문을 베껴서는 안 되는 시험이에요 또. 그 무엇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해요. 무엇이 그쵸 표절이고 무엇이 표절인지 아닌지를 골라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인지시켜 줘야 하고요. 마지막에 10번째가 어휘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어휘를 보면서 더 좋은 어휘, 대학이 좋아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지적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 능력을 갖추신 이런 첨삭을 여러분들이 좀 받으셔야 그래야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고쳐 쓰기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첨삭을 받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의 논술 실력이 느는 겁니다. 강의 100번 듣는다고 논술 실력 느는 게 아닙니다. 한번 제가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첨삭을 한번 해보죠. 보죠. 올해 성균관대 논술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표 2개를 활용해서 정의 실현을 위한 폭력 사용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를 쓰는 거예요. 아주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왜냐? 이 여러분의 견해를 물어보니까. 여러분 견해가 없거든요. 보시죠. 표는 국가로 미국, 영국, 이라크가 나오고 그리고 군인사망제, 민간인사망제 합계가 나와요. 지수는 똑같죠. 지표랑 국가랑. 다만 여러분 차이점이 뭐죠? 민간인사망제에서 아프가니스탄 내전인가 이라크 전쟁 사망자는 다르죠. 이 아프가니스탄 내전 사망자는 반정부 세력 지역과 친정부 세력 지역에 나눠져 있죠. 그러면 여러분 출제자는 무슨냐? 이 차이가 왜 있는지, 왜 이렇게 이걸 나눴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은 숫자와 숫자를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돼요. 국가 미국, 영국, 이라크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근데 군인 사망자는 보세요. 군인 사망자는 별 차이 안 나죠. 근데 이라크는 군인 사망자가 훨씬 많이 내요. 그렇죠? 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답안에 들어가면 좋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이 민간인 사망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이라크랑 영국, 이라크랑 요 이유를 주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쵸? 거의 15만 명 사망자 중에 3분의 2가 민간인 사망자인데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간인 사망자에 비해서 미국이나 영국 민간인 사망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으니까. 근데 왜 많은지 거기에 대한 반정부 세력 지역과 친정부 세력 지역을 나눠서 설명하고요. 그래서 아주 잘 쓴 학생 답안을 한번 볼게요. 이 글은 되게 잘 쓴 건데요. 한번 이걸 보기 전에 여러분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대학의 채점 기준과 어떻게 실제 채점을 했는지. 이걸 25점, 성균관대는 4문제가 다 25점씩, 그래서 100점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점합니다. 문제 해결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 이게 뭡니까? 이거는 바로 그거죠. 표 2와 표 3이 제대로 활용됐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의 실현을 위한 폭력이 사용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가 논술이 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셋 중에 셋 다 이루어졌으면 12.5점.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그쵸? 하나를 빠졌다. 그럼 여기서, 그쵸? 12.5점이니까 4점 정도 빠지는 거예요. 전개와 구성은 잘 돼갔는가? 그쵸? 여러분의 글 전개와 구성. 이거는 좀 글과, 그쵸? 이제 구성력, 논증력과 관련된 부분이 6점이고요. 그 다음에 표현 및 어법 준수 여부는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거 4.5점. 여기서는 점수가 별로 안 나요. 특히 성균관대 같이 원고지에 쓰지 않는 학교는 요 3번 표현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변별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 이 견해를 쓰는 부분이니까 이건 변별력이 꽤 돼요. 빵점도 나올 수 있고 4.5점도 나올 수 있으니까 변별력이 무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죠. 여러분의 그 답안이 모두 A, B, C, D, E로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 답안이 어느 정도 답안인가 보죠. 첫 문장부터 볼게요. 정의시라는 명분으로 자행되는 폭력은 어떠한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 주장 나왔죠? 항상 주장 나오면 뒷받침 문장 나와야 되고 항상 두 가지식으로 여러분은 주장을 그쵸? 첫 문장에 쓰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미국과 영국은 자유주의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라크를 악으로 규정하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이라크와 전쟁을 하였다. 그러나 표 원이 아니라 이겠죠. 힘의 비대칭과 그로 인한 무고한 희생이 여실히 드러난다. 뭡니까? 힘의 비대칭. 미국은 3,500명, 그렇죠. 이라크는 군인 사망자가 52,556명이 나왔네요. 그렇죠. 힘의 비대칭이죠. 이런 걸 키워드로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 친구는 정확히 잡아놨어요. 그 이유는 그러면서 그렇죠. 미국과 영국의 사망자는 총 4,000명 미만인데 비해 이라크는 군인 사망자만 5만 명이며 민간인 사망자는 10만 명에 육박한다. 이는 정의라는 명분이 무차별적인 학살과 그렇죠. 이것 파괴를 합리화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힘의 비대칭과 무차별적인 학살은 표 3에서도 표 2와 표 3을 연결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힘의 비대칭과 무차별적인 학살입니다. 확인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은 민간인 희생을 막고 민족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에 개입을 하였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의 총 사망자는 미국과 영국의 10배를 웃돌며 이렇게 그 통계 자료를 활용할 때 이렇게 숫자, 배수, 퍼센테이지, 차이, 빼기 이런 것들 골고루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사망자는 9,000명으로 군인 사망자 2배를 능가한다. 즉 민간인 희생을 막는다는 명분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내전임에도 불구하고 친정부 세력의 피해가 큰데 이것이 역시 미국과 영국의 개입으로 희생이 확대된 것이다. 요거죠. 이 학생은 조금 이거를 의미하는 바를 얘가 적어주려고 하는 건 좋았는데 조금 실수를 했어요. 왜냐? 이 표를 보시면은 친정부 세력 지역과 반정부 세력 지역에서 반정부 세력 지역에서 좀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친정부 세력 지역이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는 곳이고요. 반정부 세력 지역은 탈레반의 지원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친정부 군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친정부 군들이 반정부 세력 지역에서 테러를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정확히 좀 집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의 배경식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미국과 영국의 개입으로 희생이 확대됐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 면에서 정확히. 그래서 따라서 최종 결론입니다. 정의 실현하는 명분은 실현되기 어려우며 그에 수반하는 피해는 엄청나다. 또한 피해의 대상 역시 무고한 민간인들이므로 폭력은 정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낼 수 있다. 그래서 654 정도로 쓰는데 여러분 이제 보시죠. 한번 이 친구의 글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문제 해결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 세 가지에 대한 답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전개와 구성, 서론, 본론, 결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종 결론 그리고 주장 이거 뒷받침 문장을 본론 형태 어느 정도 잘 됐죠. 표현 및 어법 준수는 이제 무난하고요. 창의성 부분이 그쵸 조금 약하긴 하겠죠. 견해를 쓰라고 하는데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요 정의실을 위한 폭력 사용에 대한 좀 견해가 전반적으로 물론 분명히 드러났지만 제시문에 너무 도표 외에서 다른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약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근데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서 창의성이라는 건 도표나 이런 데서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내가 설명하는 거 그것도 창의성을 평가받을 수 있어요. 이 친구의 글은 보시죠. A. 표들을 매우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를 활용해 정의실을 위한 폭력성에 대한 견해를 매우 논리적으로 제시했다.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비교적 정확하게랑 정확하게는 달라요. 분야 정확하게 해석하는 얘기는 그렇죠. 지금 얘기했던 이 차이들 여기 힘의 비대칭이라는 거 그리고 민간인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그리고 반정부 세력적과 친정부 세력이 나뉜다는 거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해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세 가지 다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매우 정확하게 해석한 것 같고요. 이를 활용해 보세요. 견해를 할 때 이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정의 실현을 위한 폭력성에 대한 견해가 매우 논리적으로 드러난다는 건 뭡니까? 주장이 확실히 드러나야 되고요. 뒷받침 문장의 근거들이 그렇죠? 충분하고 적절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뭐 최종 결론이 있는 문장이 있으면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견해를 논리적으로 제시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글은 객관적으로 봐도 A 등급 받을 수 있는 글이에요. 근데 상당히 아시겠지만 성균관대는 견해 쓰는 문제가 A밖에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B는 표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아니면 숫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겁니다.
자, 매우 논리적.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학교 A, B만 보더라도 이 글에 대한 평가는 A의 쉽게 말하면 A와 B를 받는 거는 쉽게 말하면 견해를 논리적으로 보는 건 똑같아요. 견해에서 점수차가 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표들에 대한 해석이 매우 정확하냐, 비교적 정확하냐가 달라졌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 당연히 첨삭할 때 그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표들을 비교적 정확히 해석하고 이를 활용해 정의세를 위한 폭력성에 대한 자신의 의를 제시해 논리적 전개가 부족할 때는 그러니까 B,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이건 B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표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은. 그게 좀 떨어지면 C를 받는다는 걸 얘기고요. D는 어느 정도 했지만 한 대충 이런 얘기죠. 표들에 대한 해석을 어느 정도 했다는 얘기는 뭐냐. 대충 표들 보면 민간인 희생자가 많다. 그러니까 정의 실현을 위한 폭력성은 허구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정도입니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정의 실현을 위한 폭력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 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혼자 썰을 풀었다. 정의 실현을 위한 폭력성. 역시 이래도 낮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D밖에 못 받아요. 표들의 해석도 빠져있고 활용도 없이 견해만을 비논리적으로 제시한 경우. 보세요. 이건 비논리적일 때 L을 D를 주는 거고요. 이거는 그쵸 비논리적이지 않지만은 그쵸 이런 표에 대한 활력이 쉽게 말하면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D를 받는 겁니다. 이런 기준에서 정확히 이 학생의 글이 무엇을 평가를 받았는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그건 자신 있게 그쵸 이 학교에 그쵸 어떤 채점관이 보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 채점자 첨삭자는 채점자의 눈으로 첨삭을 해야 돼요. 자신의 눈으로 첨삭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친구의 글을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히 지켰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해줄 때 A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이 평가를 그쵸 표를 제대로 활용을 했고 셋 다 세 개를 정확히 찾고 거기다 해석이 들어가 있고 그 내용도 맞아야 되는데 넌 다 맞았다. 그리고 이 자신의 견해도 논리적으로 전개됐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고요. 단락별로 무엇을 썼는지. 그쵸 보시면은 이 학생이 단락별로 쓴 거는 첫 단락에서는 주제문 두 가지씩 문장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그쵸 이 표 2와 표 3에서 힘의 비대칭과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라는 두 가지를 연결시켜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폈고, 그쵸 표에 대한 설명을 했고, 마지막 결론은 자신 결론 문장으로, 그쵸 이 왜 정의실현 명분이 실현되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줬고요. 이렇게 해서 단락별로 어떤 내용을 썼는지를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단락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 점수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이 감점 요인인지. 감점 요인은 그쵸 아까 표 원과의 표를 이렇게 실수로 틀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감점 요인이에요. 맞춤법 그리고 또 친정무지역과 반정무지역에 그쵸 헷갈렸었던 거 이런 것이 감점 요인이고요. 그래서 단락에 담긴 내용 하나는 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단락과 단락을 연결하는 구성의 완성도 이걸 보시는 거죠. 미국과 영국은 그 다음에 보시면은 따라서 적절히 연결이 됐죠. 짧은 글이기 때문에 이건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군요. 그 다음에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 주장과 사례 등의 관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논증을 제대로 되었는지,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 논증 제대로 됐죠. 논증이란 건 간단해요. 표를 제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제대로 활용이 됐으니까 논증도 제대로 되는 거고요. 지나치게 긴 문장, 호응이 안 맞는 문장, 비문은 지적을 해주고 바람직한 비문이 그다지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표절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문장도 역시 이 학생이 많이 재구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휘를 보면서 더 좋은 어휘, 대학이 좋아하는 키워드 이런 것들이 키워드예요. 그렇죠? 힘의 비대칭, 그렇죠? 그동안 이런 거 좋겠네요. 정의라는 명분이 무차별적인 학살과 파괴를 합리화시킨다. 혹은 정의라는 명분이 정의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되는 폭력의 허구성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만들면 더 좋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무엇이 첨삭인지 제대로 된 첨삭을 꼭 받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첨삭을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이 논술에 대한 마인드와 여러분이 이게 확 달라질 겁니다. 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논술 준비 잘 하셔서 꼭 기필코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수시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